인류, 지금의 인류가 그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게 한 1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자가 발명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BC 5,000년 정도 잡아요. 그 사이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발명된 뒤에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 발명된 게 한 BC 7만 년, 8만 년 잡아요. 그러고 나서 숫자가 발명된 게 한 BC 한 3만 년 잡거든요. 수학이 나온 건 문자 나온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수학이 문학보다 훨씬 오래됐다. 네, 분명합니다. 저기 지중해인데요. 저쪽에서 세 개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문명과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라크 근처죠. 한참 뒤에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에요. 근데 수학이 이 세 문명에서도 다 발전했거든요. 근데 색깔이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아주 실용적인 수학. 처음에 수학이 왜 출현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류 생존을 위해서 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한 BC 한 3,000년에서 1,000년 뭐 이 정도 기간인데 바빌로니아가 어디였죠?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근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도를 딱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면 뭐가 떠올라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은 유럽이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아프리카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잖아요. 3개 대륙이 당연히 국제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하면은 상인이 생각나야 되고 그 실제로 영화들도 거기 기술하는 영화 중에는 아주 상인 장사꾼 이런 게 나오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물물 교환을 위한 수학 뭐 이런 것들 상거래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문명의 필요에 의해서 먹고 살려고 수학이 발전한 거예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집트로 가죠. 근데 저거는 저 그림 보시면 고분 벽화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피라미드 그 건축 현장에서 일꾼들 돈 줘야 되니까 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도 필요에 의해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사람들 막 죽거든요.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을 하려면 달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달력이 한 달 30일 곱하기 12달 360일이었어요. 맞겠습니까, 이게? 아, 괜찮아 그랬는데 왕이 괜찮다고 바라오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 해가지고 왕창 죽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난 군중들한테 왕이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달력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수학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국가적으로 투자해서 엄청난 인재 모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왕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 초기에는 아까 1년을 360일로 봤으니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도 왕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365일이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1년이 365일입니까? 네. 1년은 365일 더하기 한 6시간쯤 됩니다. 한 6시간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고치려고 윤년을 두는 거죠. 하루를 더 해야 되니까 4년에 한 번씩. 6시간 곱하기 4가 24시간이니까. 그래서 윤년이 있는 건데 고대 이집트에서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맞춰가지고 나일강 범람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다가 또 틀어져. 또 한 번 그냥 뭐 못 맞추면 또 거기서 사단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달력이 고대 이집트를 지나서 고대 그리스로 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시대 때 결국은 그 지금의 365일 더하기 6시간짜리 달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긴 시간이 필요했고요. 조선에서도 그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에요. 이분이 당대 최고의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세종대왕만큼 현장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분이 없대요. 툭하면 어디 가가지고 농민들 얘기도 듣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 달력이 안 맞고 벽시 뿌리고 농사 져야 되는데 영 안 맞는다, 절기가. 이제 이런 불평을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명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에 맞는, 의도에 맞는 이제 지도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당시 이순지 같은 사람이 정말 당대 학자였는데 저분이 결국은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칠정산, 내편, 외편을 만들어내는데 현대 달력이 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당시 저걸 어떻게 한 거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결국은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에서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그 달력 만드는 법, 그게 결국은 천체를 관측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알렉산드리아가 망해요. AD 한 6세기 정도에. 그걸 아람 문명이 와서 다 불살라 버리거든요. 알렉산드리아를.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이제 자기네 말로 번역해요. 알렉산드리아 역법을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결과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역법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고 한국의 그 의도에 맞는 거를 결국 만들어낸 건데 그게 좋게 정확했어요. 당시에 그 자체적으로 저 정도 정확도의 달력을 만들어낸 문명은 아라비아 문명과 중국과 조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아직 저 정도의 정확도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참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게 만드는데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저 학자들이 붙어서. 그러고 나서 고대 그리스로 오면 색깔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이제 그때 시작되는데요. 게다가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거에 매료되어 있었냐면 이게 플라토닉 솔리드라고 해요. 플라톤의 입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 거 아니? 우주에는 모든 면이 똑같은 그런 3차원 입체는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왜 5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뭔가 우주의 질서하고 관계 있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플라톤이. 보세요. 불, 뭔가 막 뜨겁고 아플 거 같잖아요? 삼각형 아프죠? 물. 잡을 수 없잖아요. 미끄럽고 잡을 수 없잖아요. 정이신면체 보세요. 저 손으로 잡아보세요. 미끄러울 것 같죠? 흙은 막 쌓아야 될 것 같잖아요. 정육면체로 하면 탁탁 쌓을 수 있을 것 같죠? 플라톤 이렇게 생각했어요. 25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원소하고 이 정다면체하고 이렇게 연결했었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은 사원소론을 주장했는데 하나가 빠져요. 저건 뭐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 어떤 이론으로는 분명히 4개의 원소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제5원소입니다. 5원소. 신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천체를 이렇게 배치할 때 아마 신이 썼을 거다. 저런 질서를 이렇게 믿었는데요. 그 플라톤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4원소 가지고는 아니고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에테르다 그게 이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우주에 저 5개밖에 정다면체가 없는데 그것들이 뭔가 소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에테르도 생각하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에 대한 집착은 인류의 집착은 정말 역사가 오래됩니다. 혹시 히파티아를 이름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그럼 아고라라는 영화를 본 분도 없겠네요? 없어요. 저게 히파티아를 다룬 영화인데요.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한다고 막 그 예고가 나와서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아마 이제 이게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히파티아가 이 아까 말한 알렉산드리아의 그 여성 수학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천문학자,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수학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마지막 수학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학에 해당하는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그곳의 도서관장의 딸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장 당시의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지식이 많았던 그 천재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그 알렉산드리아 시대 수학을 상당히 발전시킨 분인데 길거리에서 군중들한테 죽어요. 살해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나 이제 저분에 대한 그 스토리가 많고 비극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로화된 거죠. 김상중 씨, 이 영화 보셨어요? 물론 봤죠. 네. 맷 데이먼이 청소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셨군요. 훌륭한 네. 수학적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렇죠. 네. 실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실제 스토리는 천재 수학자라고 알려지는 존 밀러 얘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대수학자, 1962년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필드상을 수여했던 분인데 이분은 청소부는 아니었고요. 대학교 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에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헐겁 이제 직업 달려갔는데 칠판에 이제 늦게 갔더니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숙제인가 보다 이제 적었어요. 네, 그래서 3문제 중에 2문제를 풀어서 이제 제출했어요. 한 문제는 난 바보야 뭐 이제. 근데 이제 풀어낸 그 문제들이 다 당대 수학자들이 다 해결을 못하던 이제 수학의 난제인데 교수님이 이런 문제들도 있어라고 애들한테 이 수학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도 있나를 알려주려고 써놓은 건데 그게 이제 숙제인 줄 알고. 천재네.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저분은 물론 그래서
나중에 필리상을 받은 대수학자가 됐고 아벨상이라고 하는 상금이 노벨상이랑 비슷합니다. 그 상도 받으셨고 2014년에 서울에서 세계수학자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그 아벨 강연을 오셔서 직접 했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선생님 저런 천재들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기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여러 분야들 중에서 정말 천재성이 필요한 분야가 또는 천재성이 정말 차이를 만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천재성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야를 얘기할 때 보통 음악과 수학을 듭니다. 맞아. 천재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달할 수 있는 영역이 꽤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중고에서 하는 수학은 당연히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고요. 그거 넘어서도 심지어 수학자로도 상당한 존경받는 수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뭐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런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 가는 거는 타고난 소양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타고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잔 밀러가 아닙니다. 안 타고나셨다고는 안 하시네요. 나름속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저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반천재.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 네. 잔 밀러는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제는 많은 이들을 좌절시킵니다. 아까 심지어 잔 밀러도 세 개 중에 하나 못 풀어가지고 난 바본가 봐 그런 거잖아요. 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안 풀리고 있다가 난제로 남아있다가 결국은 풀린 문제가 한 2000년 전에 또 뭐 필리상을 거부한 은둔의 수학자라고 페렐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100년 동안의 난제를 풀어서 필리상을 수여받았으나 거부한 분도 있고 10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 그 문제를 내가지고 100년 동안 많은 수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노력했는데 아무도 못 풀었다. 그런 뜻이죠. 혹시 100살까지 살아서 목적은 아, 게임의 세계에서는 2000년 살도 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포장 안 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예. 이게 2000년 동안 안 풀린 문제가 19세기에 풀렸거든요. 이 문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물었던 질문인데 이거 푸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2000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안 풀렸거든요. 참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수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안 풀렸는데 하필 천재 두 명이 동시에 태어나서 각각 서로 얘기 안 하고 각각 풀었어요. 거의 비슷한 때. 되게 단명했어요. 단명했어요. 굉장히 단명했죠? 21살. 네. 27살. 둘 다 단명했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 정말 2000년 동안의 난제가 풀린 걸 보고 감동해서 제가 수학으로 전향했다고 그랬는데 이분 때문입니다.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그 수학의 천재였고 이미 10대 때 아까 말한 그 2000년의 난제를 풀었는데요. 근해공식이라는 게 중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1차 방정식은 배우잖아요.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배우죠. 2차 방정식을 보통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그게 근해공식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3차 방정식도 있거든요. 근해공식이. 4차 방정식도 있어요. 근데 이 5차 방정식은 이상하게 근이 잘 안 나와요. 근해공식이 왜 안 나오지? 이제 그걸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해봤는데 딱 갈로아가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공식이 없어요. 라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1000년쯤 뒤에 대천재가 나타나서 찾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증명을 한 거예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질서에 반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요. 만 년 뒤에도 못 나와. 그걸 증명했어요. 갈로아는 죽는 것도 정말 극적으로 죽어요.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이 권총 대결이 허용되던 시절이래요. 권총 대결, 보통 우리가 라이플 두얼이라고 그러는데요. 권총 대결을 해서 한 번도 안 졌답니다. 마지막에 질 때까지. 그걸로 죽은 거예요? 네, 권총 대결 하다 죽었어요. 근데 상남자네 상남자. 네. 그게 어떻게 상남자 게다가 마지막 그 죽은 권총 대결의 이유가 어떤 그 미망인을 두고 두 남자가 싸우다가 저 여자는 내 거다. 결국은 총으로 승부 보자 그래가지고 승부를 봤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무리수를 뒀군요. 무리수를 뒀군요.
정확한 지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일찍 배우잖아요. 그거 배운 분들은 요거 보셨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세 변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저거에 쉽게 말하면 직각삼각형 중에 세 변이 다 정수인 거 아시죠? 3, 4, 5 이거 보통 기억하시죠? 이거 보통 수학 싫어했던 분들도 많이 봐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렇게 잔수만 넣어서 저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3, 4, 5가 하나 예예요. 그거 말고도 무한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하나 올려서 3승으로 올리면 똑같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죠? 진짜 뭐가 다르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삼승으로 갔는데 저것도 자연수에 있을까? 뭐 비슷하니까 있겠지, 그죠? 이것저것 사람들이 이제 넣어보는 거잖아요. 뭐 7, 8, 9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저 제곱일 땐 됐는데 뭐가 이 문제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17세기에 이 사람이 법률가입니다. 유명한 당시에 변호사였는데 페르마가 이분이 무슨 책을 읽다가 이 비슷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는 거 나 아는데 이래가지고는 그 여백에다가 뭐라고 씁니다. 아,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나 아는데 이거 네가 여백이 너무 좁네. 그래서 이거 못 쓰겠지만 이거 하여간 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썼어요. 그게 17세기거든요. 그 뒤로 350년 동안 정말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대했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358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증명을 했어요. 근데 두 개의 논문은 나눠져 있는데 페이지도 따지 몇백 페이지 논문이 그 증명 하나가 이게 안 된다는 게. 게다가 그 증명은 뭐 현대 수학의 그 페르마 때 없었던 그 모든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페르마가 뭔가 착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단순한 문제가 증명이 몇백 페이지고 뭐 최고의 수학자들도 읽기 힘들어요, 그 논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복을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더 쉬운 증명이 있을 거다. 이 문제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한 심지어 아주 위대한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증명을 여러 번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풀었다고 주장하는 한 페이지짜리 짧은 증명 찾았다고 주장하는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편지를 한 3번인가 받아봤어요. 저 이거 증명했는데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 은디르 교수처럼 저게 틀린 증명이라는 거를 발견해냈다고 하면 그거를 검증해내는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약간 앤드류 와일스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검증하는데 한 3년 걸렸는데요. 그 수학자 팀이 붙어서. 근데 검증하다가 틀린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고쳐내고 그게 검증을 통과했어요. 근데 비극적인 얘기가 저분이 저걸 증명했을 땐 나이가 30대였어요, 앤드류 와일스가. 네. 원래 필드상은 나이가 40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 제한은 근데 그 왜 사이에 둔 거죠? 넘어갔나 보다. 네. 그러게. 그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학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로상보다는 수학에 정말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고 싶다라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룬 업적뿐 아니라 앞으로 이룰 업적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취지거든요. 받고 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기전성을 보는군요. 그래서 그 40세라는 나이 제한을 뒀는데요. 앤드류 와일스가 저걸 30대 때 풀었는데 문제는 아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검증하는데 시간이 또 3년이 걸렸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통과되고 나서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줍니다. 노벨상은 매년 정해진 12월에 정해진 장소 스톡홀름에서 과학상을 주는데요. 이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3개를 또 던져서 줍니다. 근데 룰이 뭐냐면 그걸 받는 해에 1월 1일에 40이 아니어야 돼요. 아이고. 40전이어야 돼요. 이분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검증하는 와중에 틀려서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드는 바람에 그 다음번 이제 필드상 수여하는 해가 2002년이었는데 42살이 됐어요. 벌써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았어요. 안 됐다. 그 국제수학연맹이 이걸 수여하는데요. 너무 아까운 거야. 검증만 그리고 그 실수만 없었어도 받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특별상이라고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쟁반을 특별상을 수여했는데요. 그래도 금액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말 나온 김에 그럼 금액 좀 살짝. 아, 네. 상금. 노벨상은 물론 이제 100만 달러 뭐 정도인데 사실은 필드상은 상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받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연구비랑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봉이 일단 엄청 뛰고요. 인센티브. 예, 그다음에 이제 강연을 하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 동격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평소 많이 나가겠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크고 수학에서는 상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네.